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2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소름 끼치고 무서운 시댁 사연을 적어보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나 하며 욕을 하시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반전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커녕 제가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성장했어요. 생일은 보육원에 맡겨진 날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보육원 생활은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봉사활동을 오시는 분들이나 맛있는 음식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름 재밌고 추억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독립하게 됐고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잘 일러요. 방을 구하면서 홀로 살기에 도전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회사가 있었는데 보육원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하는 부부가 운영하는 중형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계산대와 물건 정리 등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에게 상당한 월급이 주어져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지내고 있었어요. 수년간 마트에서 일한 결과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제 얼굴에 30대의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2명 정도의 남자와 사귀어 봤지만 큰 인연은 아니어서 결혼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혜준아. 오빠야.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석철이야. 오빠. 석철이 오빠. 아, 어렸을 때 입양받은 오빠. 그래. 우리는 6살부터 7살까지 함께 지냈지. 아, 혜진이야. 내가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걸 기억 안 나잖아.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오빠. 입양돼서 잘 지냈나 봐. 겉보기에도 엄청 귀티가 나 보인다. 그냥 혜진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까? 저녁, 특별한 일 없으니까 괜찮겠네. 좋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빠가 살 거지? 아, 당연하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해. 오빠가 다 살 테니까.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중국집을 가리키며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고 짜장면은 저에게 의미 있는 음식이에요.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홀로 짜장면을 먹고 보육원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맛있는 짜장면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줬거든요. 저희는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석철 오빠는 대학까지 잘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이양한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가족들이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 난 입양되고 싶었는데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 동생들하고 지냈어요. 나한테는 보육원 동생들이 가족인 셈이에요. 그랬구나, 혜진이. 내가 어떻게 컸는지요.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변한 것을 보니 너무 좋고 기쁘네. 너를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건가? 남자 평생 명사였는데 둘 다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어. 인연이 아니었나 봐. 언젠가는 나만을 사랑해주고 배경 같은 것을 보지 않고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것 같은데 오빠네 앞에 앉아 있잖아. 오빠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같은 엘리트가 왜 나를 만나 괜한 말하지 말고 짜장면이나 잘 먹고 헤어지자. 아니, 오빠, 진심이야. 길거리에서 처음 봤을 때 내가 널 엄청 그리워했다는 게 떠올랐어. 보육원에 가서 널 찾지 않은 게 엄청 후회돼. 혜진아, 오빠랑 만나보지 않을래? 나도요. 너와 정말 인연이 되고 싶어.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25년 만에 만났어. 근데 뜬금없이 연애를 하자고 하니 부담돼서 그러지 마.
저는 오빠의 고을 단 한 곳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났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오빠가 거의 매일 연락을 주더라고 해. 연애가 아니어도 좋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 그래서 나는 오빠를 그냥 오빠로 생각하고 자주 만나 어울렸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 있었어. 오랜 시간 전에 보육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남매 같은 사이였는데 남녀 사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 둘은 3년 정도 연애를 했어. 30대 중반이라고요. 오빠는 30대 후반이라고 해요. 인사드릴 곳은 오빠를 입양해준 시댁분이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어요. 신이는 이 사람은 시어머니의 딸이었고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어머님,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진이라고 해요. 아, 내가 내 아들이랑 사귄다는 그 고아이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네, 맞습니다. 엄양님,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 아주 잘 놀고 지내던 오누이 같은 사이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연인이 됐네요.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긴 무슨. 땅덩어리가 좋아 터지면 얼마든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인사해 왔다 해서 결혼에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말아라. 석철이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결정해 달라고 해서 오라고 부른 것이야. 근데 역시나 내 마음에 차지 않는구나. 외모도 그저 그렇고 배경도 없고 엄마 특혜셔라고 해서 달갑지가 않아. 내 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과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냥 헤어져라. 연애한 것으로 좋아하고 헤어지란 말이야. 아, 어머님, 그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랑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야, 이 고아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내 아들 못 주겠어. 그러니까 잡소리 하지 마, 꺼져. 시어머니께서 아주 냉정하게 나를 보시면서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오빠와 비교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만나보자마자 반대할 것이라는 걸 크게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구들이 편견 없이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밥도 먹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고 며칠간 집에 서르며 오빠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허락을 받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빠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에 차지 않겠지만 오빠가 선택한 여자가 분명 허락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몇 달 내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결같이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석철 오빠는 잔뜩 취해서 제 자취방에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오빠가 미안하다. 아직도 갈 길 가도록 하자고 난 마음에 준비됐어. 아니, 난 그렇게 못해, 혜진이. 널 다시 만나고 내가 느낀 사랑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고.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하자. 헤어질 순 없어요. 난 너랑 헤어질 수 없다는 말이야. 우리 동거부터 하고 혼인신고하고 살림을 차리자고. 나는 그걸 싫어하지. 우리 엄마나 동생들은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가도 반대하셨어요. 다니는 여자라도 데려가도 반대했고 사업하는 여자도 싫다고 했지. 내가 결혼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야? 그렇게 잘 나가는 여자들도 반대하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아. 나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전선에서 시작해서 가장 일을 했어요. 알바는 매일 하고 주말에는 노가다 뛰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지.
대학생이 되어서도 편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 동생의 학원비와 엄마에게 드리는 생활비 때문에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물류창고에서 일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노력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척척박사로 있는 거야. 뭐 그럼 이런 정체되고 중학교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왔어. 아, 그럼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을 빼앗길까 봐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버는 돈 중의 이는 엄마와 동생이 가져가고 있어. 생활비 때문에 많이 쓰는 돈이 있어. 내 여동생이 치장하고 다니는 것을 다 내 카드로 쓰고 있어. 혜진이와 헤어질 생각을 곰곰이 한 결과 내가 호구이자 가스라이팅 피해자인 것 같다.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가장은 나라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나는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 같다. 오빠야.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이용당할 뿐인 것 같아. 최근에 가스라이팅이 자주 들려서 어머님에게 세뇌당해서 희생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나랑 결혼을 안 하더라도 오빠가 미래를 위해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상담도 받아봐야겠어. 혜진이를 만난 뒤로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아야겠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병원에 가보자. 내가 같이 갈 테니까 떨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금 처한 상황을 알아보자고. 그래서 바로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많은 걸 들어준 의사 선생님은 아주 전형적인 세뇌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고아인 그 이가 애정결핍이 있는 상태로 입양되어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칭찬을 듣거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았다고 했죠. 그러더니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라고 충고했어요. 또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 같다며 약까지 처방받아서 병원을 나왔죠. 오빠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댁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나가겠다고 말하면 좋은군요. 골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시도했었고 결국 오빠는 혼인신고를 하여 저와 함께 살림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갖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대출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둘 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살아가며 갚는 계획이었어요. 몇 년만 바짝 고생하고 나면 빚도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이세를 낳을 수도 있을 거라 의심치 않았어요. 제가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찔리거나 뉘우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살아가던 중 시녀가 우리 집으로 도도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두 눈에는 도끼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와서 입구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역슬래시 얼른 내려가시라며 사게 되었고 백슬래시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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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슬래시 사인. 열리자마자 우리 신혼집 살림에 골프채를 날렸어요. 이것들이 내 허락 없이 살림을 차리려든 여우 같은 년아, 니야. 내 아들을 빼앗아가 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 남편이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벗어나겠다고 결심했다고 병원에 갔더니 아주 심하게 세뇌당한 상태라고 했어요. 어머님과 아가씨가 제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통해 노동과 재산을 계속 갈취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이제 다 알게 됐고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우리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요. 이 연연이 뭐라는 거예요?
뭘까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어디서 주워 듣고 그런 소리를 다 하나요? 그리고 그 병원은 어디 있나요? 의사가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서요? 내 아들을 잘 때는 척을 하려던 거로 보이지만 그건 전적으로 너의 공작인 거야. 내가 제일 잘난 내 아들을 유혹해서 우리 가족과 형제 사이를 끊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리고 뭔가 내려다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런 소시오패스가 없어. 이년아, 내가 순진한 내 아들을 유혹해서 한 집안을 난잡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건 나야. 오늘 연내에 썩어가는 인생 끝장을 보여주마.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데리고 떠날 거라고 먼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내년도 신경 써줄 테니 기다려. 이 여자야, 집안 물건들을 골프채로 떨어뜨렸는데 말리려고 했는데. 골프채로 위협하면서 구석에 몰아넣고 있으라고 경고했는데 겁에 질린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시무르에게 고함을 쳤어요. 둘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하세요. 석철아, 너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를 입양해 키웠는데 이렇게 보답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엄마랑 동생 몰래 술을 마시게 하고 버젓이 석철과 살림을 쌌잖아.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엄마, 저를 입양한 건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를 보면 화내시고 맞으셨어요. 아버지를 잃고 지금까지 제게 가장 노릇한 일을 해온 것을 잊지만 매달 두 사람에게 주었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호구의 등신으로 살아왔던 것은 이제 끝이에요. 어머님, 자식이 돈을 주어서 아깝다는 듯이 말하면서 뱅뱅이를 쳐대는 건 흔한 훈육일 뿐이에요. 가족이니까 가장 노릇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너, 그 여자에게 홀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엄마와 예림이가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인 걸 다 알아요. 제가 지원을 끊으니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해온 것이에요. 거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이제부터는 제 월급 통장이나 재산 관리는 제 아내가 할 겁니다. 두 사람한테 을 주는 은 이제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자식이 지금 우리에게 인연을 차고 말하는 것 같네. 너 진심이냐? 내가 호구짓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세뇌되어서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모두 잊고 제 인생 살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니까 그만 부수고 나가시죠. 경찰 신 하기 전에 뭐? 경찰, 이거 아주 후레 자식이 따로 없구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네. 이 짐승 놈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는 나중에 무릎을 꿇고 앞에서 비 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만 나가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녀의 행동을 목격하고 완전히 실증이 나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결정했으며 그를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 잘했다 하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그냥 말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늘 아래 유일한 가족으로 남아 지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녀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가끔 남편이 악몽을 꾸긴 했지만 우리 일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하여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나갔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월급이 많아서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빚을 갚고 이성을 낳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름 뒤에 신이가 땀을 흘리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남편과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다급하게 찾아온 거였죠. 저는 인터폰을 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이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고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름시름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찾고 있어요.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일단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드릴게요. 신우희가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모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안 보고 사겠다고 다짐했어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와 신우는 함께 시어머니를 보러 시골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다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내 아들 석철이 왔냐? 우리 아들, 엄마 없이 잘 지냈냐?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젯밤에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치셨다고요. 가슴이 아파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좀 다쳤는데 며칠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아, 엄마가 다치고 아플 때 너만을 찾았던 게 너무 생각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엄마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 미안해. 아이고, 이제야 내 아들이 자랐구나. 석철아, 엄마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키워준 이유로 내 마음이 아픈 거 알아? 다름이 아니라 사랑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요. 가끔은 잠깐이라도 찾아뵐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응, 좋아요. 가끔씩이라도 만나며 살아가야겠죠. 근데 내가 너와 내 여동생이 함께 생활하는 게 좀 힘들구나. 그렇게 갑자기 생활비를 끊으니 당황스러워. 다시 예전처럼 지원 좀 해줘야겠어. 동생도 나중에 결혼할 텐데 내가 혜택을 주어야 하겠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 카드 2장 내놓고 가라고. 그럼 내가 귀찮게 않고 내 얼굴을 가끔 보면서 할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상황이 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보니 팔다리를 감은 붕대도 너무 어설프고 헐렁한 것 같아요. 수상하게 보이시네요. 남편은 저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제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팔다리에 감긴 서툴러 보이는 붕대를 살피며 말했어요. 어머님 다치셨다. 당신의 작은 상처조차 없네요. 계단에서 넘어졌으면 뼈나 인대가 다칠 텐데 깁스도 안 하시고 붕대만 감으셨다. 오셨다면 약봉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나요? 무엇이 어째서요? 지금 시어머니가 아픈데 다친 것을 확인해야만겠는데 이것이 증거로서 필요합니다. 제가 차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굳이 아픔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돈이나 카드를 빼앗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같다면 말에 화를 낸 장모는 붕대를 벗고 일어서서 귀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건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9꼬리를 지닌 구미호가 아닙니다. 이 여자야,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아픈 척을 했다고. 근데 이건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건 아니냐 하면서 그녀가 뭔가 내 비치니 아들의 돈 관리에 재미를 봐? 그건 다 우리 것이야. 니년이 내 아들 삶에서 없어져야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해서 니년이 석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들아, 너와 연인이 헤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다. 아, 엄마께서 다친 것은 거짓말이에요. 역시 돈 때문에 부른 거예요. 나도 계속 돈 가져다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또 말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우리 덕분에 잘못이 있다고 믿으니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한 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통장을 통째로 빼앗겼어. 아이고 이 화장품 만져서 너한테 빨아버릴 기생년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가스라이팅 하는 건 나가 아니라 당장 내 마누라가 하는 거야. 됐네요. 쇼 끝났나 봐. 그래서 나는 이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나고 살아가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어요. 내가나 엄마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니까 잠시 연락 끊기로 해야겠어요. 할게요. 모두 정상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저 어른들에게 얼빠진 아이가 된 고학년 태를 벗어나서 처음엔 주대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 새끼야, 난 내 어이가 없어. 저 녀석은 그냥 가랑이를 벌리는 여우라고 하네요. 남편은 시모의 막말을 듣고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제 손을 잡고 시부모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두 모녀는 제 뒤통수를 향해 쌍욕을 퍼붓더니도 귀에 씌우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버렸어요. 제 희가 시녀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3개월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정이 떨어졌는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끼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의 인생이 그동안 불행했었다니 그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주며 이기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물품을 저는 정리를 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일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를 받았네요. 저는 교통사고 수사관입니다. 혹시 7914 차주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 남편의 차 번호가 7914입니다. 맞아요. 아, 저는 제대로 전화했네요. 지금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오던 트럭이 급정지를 하지 못해 중앙선을 치고 다른 차와 충돌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뒤따라오던 북구 담당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해요. 사고자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일단 병원으로 옮겨줄 겁니다. 그 소지품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DNA 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병원에 영실로 가는 중이니까요. 보호자님도 얼른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를 끊자마자 마트를 뛰쳐나와 택시를 탔고 두 손을 모으며 제발 제 남편이 아니길 기도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영안실 앞에 있던 경찰은 저를 안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얼굴만 본다고 해서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지금 DNA 검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반파된 차 안에서는 남편의 부서진 핸드폰과 피웠던 담배가 있어서 거의 남편이 맞은 것 같다는 분위기로 말이 모이기도 했어요. 저는 두 다리가 떨리며 병원 로비로 올라가 벽을 짚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남편의 여러 동료들이 왔어요. 사고자가 누구인지 결과가 나오고 트럭의 급발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장례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죠.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따귀를 여러 번 날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미년이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이 여우년아.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무사했다. 죽인 거야. 년아,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남편을 잡아먹다니. 년이 정신줄을 놨나? 무슨 대답이 그래. 내가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살림 차리고 멋대로 살더니 이골 난 거 아니야? 너만 없었어도 내 아들은 지금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더 해보세요. 어머님,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시라고요. 저한테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 흥분하신 김에 막말 더 해보란 말이에요.
인연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정말 꼬리 9개 달린 연연이었네. 이년아, 니년 때문에 내 아들이 저 세상 갔으니 책임질 것이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 아들의 재산을 우리한테 넘겨라. 제 아들이 마련한 아파트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은 수혜자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을 위해 8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말 잘 한 것 같네. 어쩌면 내가 아들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가? 알아들어?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남편의 재산을 요구하는 건지, 설마 남편이 세상을 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연이 한순간에 변한다든가 했나? 남편이 트럭 사고로 숨졌는데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정신 차리세요. 이씨, 어머니,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제 남편 살아있어요. 이건 아주 이상해요. 돌았나 봐요. 정신을 잃은 도대체 돼버렸군요. 아니에요. 제 남편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 멍청한 이 여자, 민현이 남편을 따라 저승에 가고 싶은 거냐? 그럼 너도 똑같이 되거나 하는 말이야. 어떻게 해도 나는 내 아들의 유산을 꼭 받아야 해.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각서를 깔끔하게 작성해. 벌써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다른 생각을 품게 하지 않을 거야. 아, 진짜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떴다고 아시는군요. 어머니, 저를 따라오세요. 아가씨도 나는 두 사람에게 제사상이 차려진 빈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은 영정사진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아들이 아니잖아. 저 사람 누구야? 영정사진 속에 왜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 사진이 있는 거야? 어머님, 나가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다리가 떨리나요? 왜 아들의 사진이 아니어서 놀라셨어요? 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그럼 내 아들은 살아있는 거야?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야, 내 아들 석철이 어디 있는 거냐? 저기 들어오고 있네요. 남편은 장례식장 문을 열고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남편의 차와 트럭이 충돌한 사고가 있었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남편의 차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전개는 이후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외근 중이었는데 차를 빼앗긴 후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빈소로 들어와 모녀를 가리켜 지목했습니다. 모가 주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가 말한 공모자들의 증언이 불분명하여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하야, 아니 악마야, 내가 트럭 운전자를 꿰어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들통났어. 형사들은 급발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증명되었고 트럭 기사가 년과 애인 사이인 사실을 밝혔으며 너희 모녀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트럭 기사는 내 애인이라고 하고 급발진 사고가 의도적인 사고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서가, 나는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끔찍한 짓을 했겠니? 엄마, 그렇게 나를 의심하냐? 이제 엄마한테 그런 말 좀 그만해. 이미 걸렸으니까 진실을 고백하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 남편의 발언에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두 모녀의 팔을 등 뒤로 굽히며 체포했습니다. 이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남편의 후배 가족들이 빈소로 쉰대로 들어왔다.
이 여자들이 우리 아들을 해친 그의 2명에게 무서운 두리둥장을 당할 줄 몰라 형사들이 제지하려고 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은 경찰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2 모녀에게 덤벼들었다. 등 뒤로 수갑을 채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고 날아드는 주먹을 맞았다. 영정사진 아래에서 돼지에 밟히고 시녀는 얼굴과 몸을 많이 맞아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이런 젠장을 다 참아라. 트럭 기사 같은 놈이 나중에 걸리더라도 우리 모녀를 놓지 않겠다더라 하더니 싹 다 까발린 것이다. 이런 경우를 보던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광분해 2분을 발로 짓밟았다.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죽도록 맞은 시녀는 형사들의 손에 끌려 퇴장했습니다. A씨 석철 있네. 이놈이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여우야, 이게 다 내 탓이야. 가만 두지 않겠어. 내 손으로 니년을 찢어놓고 말겠어. 아내 시모와 신이는 끌려가면서도 쌍욕을 난발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더군요. 2 모녀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남편과 저는 먼저 포옹하며 서로에게 한마디씩 주고받았어요. 여보, 많이 놀랐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당신의 핸드폰이 차 안에서 부서진 채 발견돼서 당연히 당신이 사망자인 줄 알았어. 그래, 그랬겠지? 아, 그런 말을 해야겠어요.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배의 가족들이 개신히 사죄해야 해요. 서로 안아주고 그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제 수식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 차를 타고 외출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반성할 수 있는 대로 저를 욕해주시고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제 아들이 항상 과장님을 존경하고 믿는 선배로서 칭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왜 욕하고 때려야 할까요? 제게서 나온 잘못 행동입니다. 2년이 되었어요. 아, 그래도 모든 건 저 때문이에요. 김대리가 제 차만 끌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당신이 밉죠. 화가 나죠. 하지만 내 아들이 그러길 원할까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범인들이 모두 잡혔고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고칠 수 없으니 그만 괴로워하고 일어나세요. 이제부터는 시끄럽지 않게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남편이 잘못이 아니니 그만 일어나라고 말해줬답니다. 저희 부부는 사흘 내내 남편의 후배 장례식장에서 손을 보태어 도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사과하며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범죄자인 시모는 재판을 받았어요. 이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어서 엄청나게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억울해하며 판사님께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이 일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이 트럭 기사 놈이 혼자 한 일이라고요. 이봐, 당신이 직접 말해봐. 이 모든 일은 벌인 게 너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말이야. 그에게 판사가 지랄하네. 야, 이 이년아. 내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 니년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면 나한테 절반의 목 준다고 했잖아. 발진으로 꾸며 사고 내자는 것도 니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아이씨, 님 이년 정말 무서운 년이에요. 내가 사랑에 빠져서 어리석었지. 생각해보니 보통 년이 되겠어. 아니요. 아들 양에서 부려먹는 것은 기본이며 8개의 사망보험도 드러났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피워져 있지 않은 아들을 부려먹으면서 이익만 챙기다가 나중에는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큰 돈을 받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비록 이 2 모녀에게 꿀리다가 사고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계자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나중에 복수할 거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생겼는데 무슨 복수야? 난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판사가 내린 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트럭 기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시녀의 악행을 모두 고백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결국 새 범인은 큰 문제였습니다. 형량을 받아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다시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특히 저희는 후배를 잃으신 유가족들의 아픔과 자신 때문에 사라진 것 같은 세상을 너무나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니 반갑게 맞아주신 유가족들은 우리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과장님들 들어보니 우리 고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떠나면서 두 분을 자식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어찌나 이상하게도 정이 가고 많이 보고 싶은데요. 어머님,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저에게는 김대린이 정말 소중한 후배이자 친구였고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우였습니다. 이 영광이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제가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럼 우리야 좋지 아들이 떠나면서 새로운 아들이 생겼으니 그리고 딸도 한 명 생겼으니 더할 나위 없겠네요. 두 사람 죄책감 그만 가져도 돼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편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 동안 울면서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었고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처럼 행복하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수감 중인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 집행정지를 해야겠다며 통보하다가 마녀씨 아드님. 모친이 암에 걸려서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늦게 발견해서 얼른 치료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가에 걸렸어요. 언제 나온 저 병 들을 겁니다. 그 교도소에서 지정된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워서 상급병원으로 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 좋으실지요? 그냥 병원 보내지 마세요. 그냥 밖으로 내보내든지 교도소 안에서 고통스럽게 떠나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자 교도소 관계자가 당황한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그 아드님 맞으실 거예요. 법적으로 맞습니다만 개인 사유로 모자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교도소 관리자는 남편에게 병원 관계자가 이미 후송 조치를 취해 놓았으니 병원 측에 통보하여 치료를 거절하고 퇴원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강요로 남편은 그와 달리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하여 양볼이 붙을 정도로 빼어난 채로 물과 음식을 삼키지 못해 마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누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이 되겠군요. 골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남편은 시무는 아들에게 이처럼 나도 모르게 밖에서 키워줬더니 그런 말만 할 줄 아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어머니의 상태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눈물이 어디 있어. 할머니 꿈이 크시네요. 지금 웃을 사정인데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참고해줘. 어릴 때 계속 매 맞았던 것과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버는 일을 시키면서 돈을 갈취한 게 키웠다고 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입양하면 국가에서 돈도 준다고 하더라고. 난 그걸 뒤늦게 알았어. 날 돈으로만 취급하고 부려먹으려고 데려간 거니까 말해봐. 그래, 맞아. 후레자식이 날 돈 때문에 입양했다고. 어쩌면 내가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바보처럼 살았을지도 몰라. 난 지금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어. 당신 같은 악마한테서 벗어나게 도와줬으니 후레자식이 날 조롱해오는 거면 그냥 꺼져. 그러려고 여기 오늘 병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 아이고, 내가 돈 걱정 때문에 찾아왔군.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거냐? 그런데 다행히도
교도소 측에서 입원비를 지원해준다고. 법이 참 잘 돼 있지. 아, 잘 됐네요. 그럼 오늘 작별 인사하면 되겠네요. 남은 여생을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지옥에 가세요. 이 우라질 놈이 끝까지 악담을 하네. 야, 놈이 그때 졌어야 했어. 그럼 내가 교도소도 안 가고 암도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넌 우리 집에 입양됐을 때부터 암 같은 존재였어. 난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맞거나 쇠뇌당해서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악마 할망구, 천천히 오래오래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세요. 너 내가 죽으면 꼭 복수할 거야. 귀신이 돼서라도 내 놈의 인생 박살 내겠어. 시몬은 약속했지만 끝까지 막말만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장례를 거부하고 화장만 하고 어느 강가에 뿌려졌다고